자, 오늘 드릴 말씀은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책의 303페이지에 나오는 삼보사찰 이야기입니다. 삼보사찰. 삼보사찰은 다 한 번씩 들어보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고,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는데,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절, 한국에서 만약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절은 불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황룡사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절은 소백산 부석사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절, 소백산 부석사를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안양루에서 이렇게 보면 소백산 전체가 이렇게 딱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걸 차경이라고 합니다. 차경. 경치를 빌려온다라고 해서 차경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걸 한국인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사찰은 불국사. 그거는 직선과 곡선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담장이나 이런 걸 보면 네모난 틀 안에다가, 직선의 네모난 틀 안에다가 막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선과 곡선의 조화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부석사는 자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의 삶, 산수와 같은 그런 느낌이 존재한다면, 불국사는 곡선과 직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은 좋아하고,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절은 조계산 서남사. 거기 조경 방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일본적입니다. 그게 일제강점기 때 바뀐 건지 안 그러면 원래부터 그랬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경 방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경 방식이 있어. 그게 바위 같은 거를 놓고 그 돌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꽃을 키우는 거, 그게 일본식입니다. 그게 일본식이고, 우리나라 조경은 화계라고 해서 계단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화단인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히려 덜 익숙해. 우리 전통 방식이 지금 우리에게 덜 익숙해. 세상에 그럴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한복이 우리에게 익숙한 옷이 아니듯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서남사가 원래부터 그랬는지, 안 그러면 거기는 그러니까 특수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안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좀 많이 바뀐 건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보면 당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삼보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삼보가 불법승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교리, 교조, 교단에 해당하는 거고, 교리, 교조, 교단. 그리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종교의 3대 요소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종교의 3대 요소. 그래서 교리, 교조, 교단이 종교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조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게 종교냐라는 그런 설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조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종교도 있습니까? 있죠. 있죠. 그게 도교, 힌두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속 이런 것들. 그러면 교조가 뚜렷하지 않아. 교단, 무당은 있죠. 교단. 어떻게 보면 무당들이 교단인 거야. 무속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나름의 그들의 좀 복잡하고 통일이 안 돼서 그렇지 교리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조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힌두교 교조가 있냐? 누가 시작했냐? 그냥 자연 발생적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무속 같은 경우가 등치가 커지면 힌두교, 인도에선 힌두교, 중국에선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지. 동네마다 틀려요, 룰이. 동네마다 틀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간에 코카콜라 같은 그런 기업이 있어.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본 소스를 제공하면서 퍼져나갔어. 그러면 맛의 균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 그러면 김치즈.
김장 이런 게 세계 무형유산에 들어갔을 정도니까 김치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 하지만 그것에 표준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애매하죠. 콜라는 표준이 있지. 코카콜라는 표준이 있지. 전 세계적으로 맛이 거의 대부분 큰 차이 없이 다 똑같지.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원액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희석을 해서 탄산을 넣어서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씩의 차이는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해당하지. 근데 김치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서울 김치. 개인적으로는 전라도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젓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젓갈과 양념이 좀 많지. 그리고 이제 서울 김치들이 약간 무성의한 것 같은데 좀 깔끔해요. 근데 이제 맛을 중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전라도 김치를 더 좋아해. 양념도 많고.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잡을래? 표준말 잡듯이 서울 김치가 기준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뭐 종갓집 김치가 표준이 되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표준을 정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가 중국에는 도교, 그 다음에 인도에는 힌두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인구가 굉장히 많죠. 도교는 이번에 얼마 전에 무당산, 도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한 곳 무당산, 그리고 화산도 제가 여러 번 가봤고, 무당산은 제가 처음 갔지만 화산은 진짜 여러 번 가봤고, 그리고 북경의 백운관, 전진교의 백운관도 가보고. 근데 도교는 거의 몰락한 것 같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능 자체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굉장히 다 유서 깊은 곳들인데 살아있는 도사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번에 그 무당산 가서 굉장히 놀란 게 복전함이 없는 거 보고 놀랐어요. 복전함이 없다는 얘기는 관리 주체가 도사가 아니고 정부라는 의미거든. 마치 박물관에 아주 유서 깊은 불상들이 있어. 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대표급 불상이 있어. 방가사유상 이런 데도 다 굉장히 대단한 불상이잖아. 한국을 대표하는 불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뭐 석굴암 부처님하고 맞다이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불상들이야. 하지만 그런 데가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복전은 없죠. 그리고 거기는 그냥 관람을 한다라는 개념이지 뭐 예배를 한다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향도 사를 수 없고 복전함도 없고 이런 거는 이제 죽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종교로서 대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도교에서는.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는 오대산이나 뭐 이런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도 털기도 귀찮은가 봐. 복전함이 막 꽉 차갖고 돈이 안 들어가요. 귀찮아서 안 터는 건지. 근데 매일 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종교의 모습이죠. 그리고 향도 피우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측면들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는 좀 붕괴된 것 같고 힌두교 가보시면 이제 인도의 힌두교, 남인도 쪽에 많이 있거든요. 힌두교 유적지들 가보면 뭐 사진도 못 찍고 아예 뭐 카메라 들고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신발 다 벗어야 되고 그게 이제 살아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의를 봐주지 않는 거지. 꼬우면 들어오지 말든가. 사실 그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너네 안 와도 돼. 예.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신자인 거를 확실히 하고 들어와.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종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도교는 좀 죽은 것 같고 어디를 가도 이렇게 활력 있는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푸석푸석한 느낌. 중국 불교는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하고 중국 불교가 불사하는 게 달라요. 한국의 큰 불사들은 어떻게 보면 신도들이 한다기보다는 정부 예산, 문화재 예산 같은 걸 받아서 불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중국은 그걸 다 신도들이 어떻게 보면 보시로다가 다 해버려요. 그 몇백억짜리, 뭐 천억짜리 이게 됩니까?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해낸 분들이 많이 있죠. 사랑의 교회가 건축 예산이 3천억. 그 다음에 우리 그 코로나 때 유명해졌었던, 신천지? 다 하는 거잖아, 지금. 현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허경영도 하는데 왜 한국 불교는 못 하는가? 이거 진짜 반성해 봐야 돼. 그분들이 뭐가 있었어?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자수성가해서 맨바닥에서 대기업을 이룬 거라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본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발전시키지 못하고 맨 이렇게 이러고 가고 있는 거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중국 불교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치고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중국 불교를 가면 부러운 게 한 몇 가지 있지. 주지들이 되게 젊습니다. 중국은 주지를 방장이라 그러는데 만나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뭐 저보다도 훨씬 젊어. 그런데 큰절 주지야.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지. 물론 뭐 연세 드신 분이 잘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방식이 있거든. 그리고 그거는 현대 사회 같이 이렇게 기술 발전이 빠른 시기에는 당연히 약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만 봐도 젊은 사람이 사용하는 영역과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는 영역의 사이즈가 달라요. 같은 기계를 줘도. 아니, 맞잖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있던데, 저도 나이 들어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귀찮아. 자잘한 건 귀찮아. 옛날 같으면 그 정도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설거지를 미루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고 귀찮은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10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기술 발전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좋고 뭐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고 그거가 기술만 못할 걸, 지금 현대 사회에서 기술만 못할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잘 쓰는 거하고 글도 어느 정도 쓰는데 그거를 뭐 인공지능도 사용하고 표도 사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세려 넣는 사람하고 결국 더 보기 좋게 나오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농경사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술 발전이 거의 답보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어른들은 기껏해야 한 50 정도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리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었고, 지금은 또 시절이 바뀌었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그런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젊은 사람이 선지식이고 젊은 사람이 제일 잘하잖아. 연세가 뒤로 갈수록 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술 소외라는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술 소외 시절에서의 인간의 행복 추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줬어. 그런데 한 사람은 쓸 수 있고 한 사람은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얼마 전에도 그런 거 뉴스에서 나왔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 그랬더니 어른이 잘 주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주문을 받아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저쪽에서 주문을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나와서 대신해 주느냐? 안 해주지. 그래서 결국은 주문을 제대로 못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문제들이 벌어져. 아니,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정보력이라 그런 기능에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지. 누구는 그냥 송금 같은 거 할 때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누구는 훨씬 시간 걸리는 방법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젊은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사실 좀 문제가, 아니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꼭.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연세 드신 분들의 집권이 강력해지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푸틴도 그게 젊은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본 것뿐이지 젊은 분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거기 계신 지가 언젠데, 김정은도 그 어린 사람인 줄 알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먹었죠. 벌써 세월이 그렇게 갔잖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였었는데 뭐 그렇게 간 거고, 시진핑도 그렇게 젊은 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가겠죠. 계속 가겠죠.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 갈 것 같죠. 그러면 그분들의 판단은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능동적으로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중국 불교를 보면 젊은 리더들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신심이 좋아요. 그래서 그게 보시로 그런 큰 불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그거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불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불학원. 제가 성지순례 갈 때도 가끔 불학원을 가는데, 불학원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육기관. 사찰 안에 있는 스님들 교육기관. 근데 거기 가보면, 그런 데 가보면 진짜 뭐 몇백 명씩 있어. 몇백 명씩 있어. 그리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잘하는 사람을 이제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지. 개천에서 욕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능력자들이 또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사실 한두 세대만 전으로 넘기면 있잖아요. 한국 불교도 그랬었어요. 한국 불교도. 큰 스님들 이렇게 보면 한 40, 50대 조실하고 막 이랬었어요. 왜? 정화하고 나서 스님들이 싹 사라졌거든. 중국은 왜 젊은 사람들이 주지가 될 수 있느냐? 공산 문화대혁명 하면서 다 날려버렸거든. 연세 드신 분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한국 불교가 잘못하면 중국 불교에 잘못하면 먹힐 수도 있다. 예전 뭐 청나라나 명나라 때처럼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좀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왜 한국 불교는 활력이 없는가? 참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일단 활력이 있고 무언가를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활력이 없으면 절약하면 되지, 절약하면 더 활력이 없어진다. 그게 어른들의 딜레마거든. 그러니까 경제력이 줄어드니까 절약해서 써. 절약해서 쓰니까 더 경제력이 쪼그라들어. 더 쪼그라드니까 또 절약해. 뭐 이렇게 해서 반복하다가 어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뭔가를 뭘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외연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약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소비가 좋은 거지. 그것이 확장과 관련된 소비일 때, 그냥 낭비와 관련됐을 때는 절약이 낫고, 그것이 확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소비죠. 정당한 소비. 우리 마찬가지잖아.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것을 가지고 뽕을 뽑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좋은 거고, 뭐 그렇지 않아, 그냥 별로 한두 번 쓸 건데 괜히 산 것 같아, 이러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자, 삼보사찰 얘기를 다시 되돌아와서 한번 해볼게요. 불법승, 삼보. 그리고 이 삼보사찰 하면 떠오르는 데가 불보종찰, 통도사. 통도사,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법보종찰,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확하게 말하면 제조대장경입니다. 제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다 불타서 거란 때 불탔고. 몽고 때 불탔죠. 몽고 때. 몽고 때 불탔고. 초조대장경 불탔고, 초조가 영인한 건 남아 있습니다. 찍은 거는 남아 있어요. 찍은 거는 그 일본의 남선사나 이런 데 가면 남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제조대장경. 우리나라가 초조대장경, 한번 대장경 만들고 그게 이제 불타서 화재로 소실되니까 제조대장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대장경 판각 군신기고문이라고 하는 거 이규보가 쓴 글에 보면 처음에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 대장경을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대장경을 만든다는 게 이게 미친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통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력이 결집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외부적 힘으로부터 이겨내는 게 강한 거지. 그러니까 정신자세라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바꾸는 건 아닌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체급 차이가 너무 뚜렷이 나면, 그러니까 한국 축구팀에게 아무리 정신자세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브라질이나 독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브라질, 영국, 독일 이런 축구팀은 못 이겨. 하지만 일본하고 뻐꺼뻐꺼하고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잖아? 그러면 정신자세를 단속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했었잖아. 그래서 일본 팀에게 치면 현해탄에서 빠져 죽어라. 굉장히 잔인한, 그 뉴스에 나오던 얘기예요. 국가적으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때 거기서 뭐 자살골 넣고 하면 진짜 맞아 죽는다. 그 시절에는 그러던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론을 잘 결집시키면. 그게 삼국통일할 때도 나타나요.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도. 그게 자장률사의 황룡사 구층목탑 건립입니다. 신라가 그때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 구층목탑을 가지고 국론을 이렇게 결집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경을 만들면 대장경을 만드는 작업을 고려 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신기고문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는 상황에서 이제 종교적 힘을 빌리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교를 다 믿고 있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보호해 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국론이 결집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초조 대장경을 만들겠다. 그때는 그냥 대장경이에요. 앞뒤에 다시 만들어지니까 초조 대조가 되는 거고 그냥 대장경이야. 대장경을 만들겠다라고 딱 서로 회의를 했거든. 내각회의에서 그랬더니 고란이 물러갔대. 고란이 물러갔대. 고란 내부 사정으로 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란 내부 사정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공격하다가 우리만 적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중국 쪽하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물러갔어.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아다리가 맞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확실히 대장경 한다 하니까 부처님이 도와주시는구만.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딱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나중에 이제 초조대장경은 다 불나서 날려버렸고 몽고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이제 황룡사 구층목탑도 몽고가 서산대병 때 불질러 버리거든요. 왜 그런 거를 불질르냐면 자기네들도 불교인데 왜 불질르냐면 그런 걸 불질렀을 때 자괴감이 굉장히 커요. 모두가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잿더미로 변하는 걸 보면 막 이게 사람이 미쳐가는 거지. 어떤 거냐면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 돈 1,000만 원 정도 빚이야.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알바하고 이러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약간 베팅을 해가지고 야, 돈 좀 있는데 이거 코인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빚 땡기고 해갖고 한 방에 딱 했는데 빚이 한 5천이 됐어. 근데 나는 지금 10,000원짜리 시간당 10,000원짜리 알바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사람이 넋을 놓죠. 갚아야겠다가 아니고 될 대로 되라로 심정이 바뀝니다. 아니, 맞잖아.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자괴감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종교시설을 공격하는 게 심리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불나고, 그래서 몽고가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장경 이제 분사도감 만들어서 여러 군데서 동시에 만드는 거예요. 한 군데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만들어서, 대장경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두 번째 이 제도대장경,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고려대장경 만들 때는, 몽고가 안 물러갔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 일본 정도는 정신력을 단속하면 이길 수 있는데 독일이나 브라질, 영국은 한국 대표팀의 목을 쪼아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김병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사인 볼트를 단거리에서 이길 수는 없어. 마라톤에서는 이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열심히 노력하면 같은 신체 조건이면 같은 나이면 키가 작아도. 근데 단거리에서 신장이 큰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제도대장경 만들고는 뭐 물러갔다는 운동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덕분에 잘 만들었죠. 초조대장경 때 한번 그런 경험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해.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 큰 프로젝트거든. 그런데도 아무도 반대를 안 해. 왜? 전에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끝났거든. 전쟁이 끝났거든. 근데 몽고는 아니었죠. 몽고는 안 갔죠. 그래서 고려대장경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열심히. 열심히. 그 제조대장경이 해인사로 들어갔죠. 그게 조선 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해인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인사. 뭐 해인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강화도 선원사에서 만들고, 부인사에서, 대구 803 부인사에서 만들고, 뭐 이런 식들 작업들이 있었고, 분사도감은 남해 쪽에 있었는데, 그런데 해인사가 나중에 선택돼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해인사는 조금 뭐 자기 노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얻어 걸린. 해인사가 화엄종의 가장 중요한 사찰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화엄종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은 어디냐? 부속사입니다. 그래서 의상대사 거기 조사당이 있고, 그 의상대사가 거기를 창건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시켰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의상대사 그 조사당에 있는 그 뭐 사천왕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석범천 그게 고려부라 벽화로 남아 있는 거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악이라고 해서 부석사가 너무 외진돼 있기 때문에 요게 전체 화엄종을 통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가 북악이라고, 북쪽에는 해인사, 남쪽에는 지리산 화엄사. 그래서 남악과 북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악 쪽에는 희랑 스님이라고, 그래서 해인사 가면 희랑대 있고 희랑조사상이라고 있어. 이렇게 박물관에 가면 희랑조사상 그렇게 모셔져 있고, 그리고 이제 화엄사에는 관해 스님이라고, 남악 관해 스님. 그래서 서로 관점들이 좀 달라요. 서로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해석하거나 이런 관점들이 다르고, 또 그냥 생각해 보면 한 분은 전라도 분이고 한 분은 경상도, 이렇게 해인사와 화엄사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문화도 좀 배경도 좀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도 좀 다를 수 있겠지. 지금은 전라도 경상도가 뭐 한나라 아닙니까라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온도 차이가 있잖아. 근데 예전에는 온도 차이가 더 컸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겼냐? 해인사가 이겼죠. 왜 해인사가 이겼냐? 해인사는 왕건을 지지했고요. 저쪽은 견훤을 지지했죠. 누가 이겼는지 뭐 이게 관해 스님 쪽이, 남악 쪽이 견훤을 지지할 때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미래에서 왔으면 중립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야. 나대지 말라고. 나서면 위험하다고. 아니,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생각을 해봐. 왕건을 밀고 견훤을 밀었는데, 뭐, 역사를 우리가 아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례에 있는데, 거기서 그럼 왕건을 밀어? 왕건 지지했다가 바로 끝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견훤이 생각보다 잘 싸워요. 굉장히 잘 싸워. 왕건은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유비과고 견훤은 약간 장비과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전투력은 견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비과들의 단점이 뭐냐면 사람이 없어 주변에. 황후도 그렇게 해서 조조한테 지는 유방한테 지는 거거든. 예. 황후가 훨씬 잘 싸우죠. 역발산 기색에 중동 눈깔이 2개씩 있다는 거잖아요. 검은 동자가 2개씩 황후. 딱 그게 어떻게 보면 2인의 상이거든. 그래서 중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여포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황후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속담이라기보다는 옛말에도 있잖아요. 황후장사. 아니, 맞잖아. 역발산 기색에도 산을 뽑을 정도의 뭐 이런 그런 힘이 황후에게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뭐 그 전쟁 나가는 거 보면 뭐 대단하지. 소수의 병력으로도 그 밟아버리는데 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 원탑 꼽으면 수부타이입니다. 수부타이. 수부타이. 수부타이 누구냐면 징기스칸 밑에 행동대장입니다. 징기스칸도 물론 잘하는데 징기스칸 밑에서 약간 도살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나가면 경기 끝입니다. 경기 끝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런 분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옛날 전쟁은 육군 전쟁이기 때문에 육군에서 얼마나 승부가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러니까 해군은 보조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많은 공을 세웠지만 권율 밑에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육군 중심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육군 중심인데 옛날에는 그 육군에 대한 비중이 더 컸지.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전 세계 원탑을 꼽으라면 저는 수부타이 꼽습니다. 수부타이가 없었으면 동유럽까지 못 가. 그리고 동유럽까지 가는 거 그 수부타이가 이렇게 군대에 휘두르는 거 보면 그냥 바람같이 갑니다. 진짜. 무풍지대로 갑니다. 무풍지대로. 그런데 거기가 알고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제국들이 있었지. 근데 그거를 그냥 도미노 격파하듯이 쫙 깨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수부타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일황이라고 보면 수부타이예요. 그리고 이 황후,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황후 같은 사람이 없죠. 여포는 약간 삼국지나 이런 거 소설 쪽에서 가공됐을 현상 상당히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황후 장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런데 황후의 최대 단점 하면 그 자치통감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역사책에 보면 황후가 사람을 좀 못 믿고 자기가 똑똑하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사람을 좀 무시한다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붕괴한 사람이 연개소문. 연개소문도 약간 그런 캐릭터거든. 자기가 굉장히 잘 싸우고 다 잘해. 예. 그런데 이제 워낙 대단하니까 옆에 사람을 이제 약간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비유가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가 자치통감에 나오는 얘기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황후는 임명장을 줄 때 임명장 이걸 패로 주거든요. 옛날에는 마패같이 패로 줄 때 그게 닳도록 만지고 있다가 준대. 아까운 거야. 저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유비는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받았는데 왠지 기분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황후는 이게 기분 좋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한테 유산 상속할 때도 어차피 줄 상황이면 기분 좋게 그냥 주면 되는데
끝까지 야루다가 하는 거 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식이 받아갔는데도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말은 하지. 근데 약간 떨떠름. 뭐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능력자이지만 황후가 치죠. 황후가 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도망가라고 했을 때도 참 그게 좀 그래. 마지막에 이제 그 황후 맨 마지막에 죽는 그 대목 멋있거든. 강 앞에 딱 해서 다 망했고 그 사면초가로 이제 한신한테 깨져버리고 사면초가로 깨지고 결국은 딱 이렇게 강에 왔는데 그 강에 배가 딱 한 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배를 타고 가서 후일을 도모하시죠. 라고 그 사공이 얘기해 줬대. 배는 한 척밖에 없으니까 쟤네는 어차피 못 돌아가요. 강동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 강동이 자기 본 거지. 그러니까 황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동의 8천 자제를 거느리고 내가 나와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부모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가서 볼 수 있겠느냐. 걔네가 다 죽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리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미인 죽고 뭐 오추마 죽이고 자기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사건이 되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도 대중의 지지를 잘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항고주 유방은 약간 잘 갈라주는 사람, 정치적이었던 사람이고 황후는 능력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후백제 견훤도 굉장히 능력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읽어보면 어차피 뭐 승자의 기록이니까 왕건이 훨씬 대단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왕건은 약간 유방 같은 스타일 아니면 유비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옹립된 그러니까 여러 세력들이 저 사람은 좀 안전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치판이나 이런 데서도 리더를 세울 때 리더가 진짜 강력하게 올라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중립적으로 봤을 때 여러 세력들이 저 사람 정도는 안전할 것 같고 쟤는 너무 센 것 같아 이러면 날린다고. 그래서 안전할 거라고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경선했다가 그 선택을 그렇게 했다가 안전하진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존재해요. 보고 있으면 그게 자기 어떻게 보면 복인 거고 어떤 때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잘 조절하는 사람을 요구할 때도 있고 시대가 좀씩 달라요. 부드럽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원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런 식이 된 거고 결국 남학 화엄사가 무너지죠. 그쪽을 지지했으니까 절 자체가 크게 무너진 것 같지는 않은데 세력 자체가 흐름 자체가 바뀌었을 겁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엄종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하면 해인사, 부속사와 더불어서 해인사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화엄종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팔만대장경이 들어가면서 해인사가 운명이 바뀌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언제 되냐면 여기 제가 써놨잖아. 팔만대장경이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다가 1398년에 해인사로 옮겨졌다. 해인사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조선 초에 그 얘기는 뭐냐면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선 초에는 없었을 거다. 최소한 이게 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 삼보가 어떤 애를 얘기하지. 아니 그렇잖아. 통도사는 자장률사가 모셨으니까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거는 오케이. 하지만 해인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한 연대로 봐도 1400년 이후가 돼야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대장경이 없는데 뭔 삼보사찰이야. 화엄종의 최고 수사찰 중에 하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요 팔만대장경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세종이 저는 세종대왕을 그렇게까지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흠도 좀 많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공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을 대단하게 보기는 하는데 세종이 이제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고기 반찬 타령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버지인 이방원이 마지막 눈 감을 때 한 말이, 내 아들은 고기 반찬이 아니면 밥 못 먹으니까 상중에라도 고기 반찬을 올려줘라.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무지하게 유교 사회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기 반찬이 입에 넘어가냐? 이 금수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입이 소태 같아서 먹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중에 비단 옷을 입으면 너는 따뜻하고 고기 반찬을 먹으면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랬더니 염유가 한 1년 지나니까 괜찮던데요? 염유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공자가 나가봐라 이러는 저거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거든. 3년 정도 지나야 그게 회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은 무지하게 긴 시간이에요. 옛날에 한 40, 그 정도 40에서 50 사이에 죽던 시절에 3년이면 무지하게 긴 시간이야.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라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염유도, 그렇게 공자에게 욕을 먹은 염유도 1년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1년은 자기도 그렇다는 거거든. 근데 세종은 당일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유교적 인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업보로 성인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죠. 몸 비대하고 그다음에 눈이 나중에 실명하고, 실명까지는 아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안 좋아서 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 정도까지 막 하고, 몸 잘 안 움직이고 운동 잘 안 하고 고기 먹고 그다음에 밥도 여러 번 먹거든. 그러면 당연히 뭐 성인병이나 이런 거 되겠지. 그리고 또 공부도 좋아하고 그러면 더 안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뭐 사냥을 좋아해요 이러면 운동이야. 그게 운동이야. 생각해 보면. 그럼 뭐 왕이 조깅하겠어? 사냥 나가고 뭐 활쏘기 좋아하고, 활쏘기가 그게 엄청난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조총이 사실 별 볼 일이 없거든. 그리고 연사 속도가 활이 더 빨라요. 활은 놓고 땡기기만 하면 되나. 조총은 이게 익숙해도 1분에 두세 번 쏘면 많이 쏘는 거래. 이 짓을 해야 되잖아.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나오잖아. 막 쑤셔놓고 콩알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지 붙여가지고 하고, 그게 엄청나게 익숙한 사람이 3발 정도 쏠 수 있대. 1분에. 활은 그냥 땡기는 거다. 그러니까 연사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아니 생각해봐.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사 속도. 그리고 활이나 총이나 서로 못 맞춘대. 서로 못 맞춘대. 아니 그 시절의 기술력인 거야. 그 시절의 기술력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도 활이 지는 이유는, 활은 팔이 아파서 못 쏜다는 거예요. 연사속도 지랄이고 떠나서 세게 관통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날리게 하려면 이게 땡기는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 기록에 보면 뭐 100발을 쐈어요, 뭐 50발을 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0발 쏘면 사람이 절단 난다는 거거든. 근데 정조는 그런 운동을 해요. 그게 사도세자도 무인 기질이 있거든. 근데 정조도 그게 힘이 좋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냥 활을 좋아했어요, 활 매니아예요가 아니고 하루에 100발을 땡겼어요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만 보 걸은 정도의 체력 소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팔 아파서 못 쏜대. 팔 아파서. 그게 조총한테 활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좀 달라.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면 이 사람이 운동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세종은 뭐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세종 때 뭐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와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달라 그래. 너네는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팔만대장경 우리 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일본은 불교 국가고 저거를 자기네 자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지만 단순히 팔만대장경이 대단한 거는 황룡사 구축목탑하고 또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건축인 거고 쉽게 말해서 노가다만 하면 되고, 이거는 모든 그 당시에 불교책들을 전부 교감해서 맞춰보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사업이에요. 문화사업.
대규모 문화사업. 그래서 일본이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일본 정도 국가 역량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을 때 주장을 했어요. 대신들이. 뭐 우리 쓸모도 없는데 뭐 저것들 줘가지고 외구들이 좀 못 오게 이렇게 그냥 개껌 하나 물려줍시다. 우린 별로 안 쓰잖아요. 그때 만약에 세종이 오케이 이랬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뭐 스님들이 분신하겠습니다. 분신 뭐 100명이 분신해봐라. 국가 권력에서 그렇게 땡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세종이 그때 만약에 넘겼으면 치명적 욕을 먹을 빌미가 있는데, 세종이 이제 욕 먹는 거는 부민고소금지법, 그걸로 욕 먹거든요. 부민고소금지법이 뭐냐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부당한 일을, 위에 놈이 하도 뭐 갑질을 해가지고 부당한 일을 해. 그때 관원에다가 고소를 하면 그 고소한 놈에게 벌이가. 진짜 나쁜 법이거든. 그러니까 한 거 할 수도 없게 만드는 법. 그러면 윗사람이 더 지랄을 하지. 더 지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70년대 뭐 공장 이런 거 노동자들 되게 힘든 환경에서 하는데 그 사업주가 오만 이상한 미친 짓까지 막 다 하면서 얘네를 막 12시간씩 일을 시키고 막 이렇게 굴려. 그러면 그게 부당하다고 뭐 노동청에 고발을 했어. 그랬더니 그놈을 좁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전체일 사건이 벌어지고, 아니 맞잖아. 그런 거 데모하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법으로다가 규정을 지어버리면 위에 사람이 조금 양보하는 게 아니고 더 심하게 돌려버리지. 그게 이제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하는 거고, 세종대왕이 진짜 신의 한 수를 뒀지. 자기는 불교까지는 뭐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세종이 초기에는 불교를 탄압하다가 전두환 같은 스타일이거든. 말년으로 가면 이제 불교를 당신 마누라 죽고부터 이제 불교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기우는데, 그리고 왕이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기가 쉬워요. 있는 사람들이. 이유는 뭘까? 할 게 없잖아. 현세 권력이 이미 다 있는데, 그러니까 진시황은 왜 불로초에 빠졌는가? 할 게 없잖아. 정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 그럼 그게 급하지. 근데 다 처리가 다 됐어. 그래서 내가 절대 권력을 가졌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왕조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람이잖아. 그럼 종교지. 종교지.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진 게 많으면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쩌리들은 놓기가 편한 거야. 우리 같은 쩌리들은 막 바람같이 가도 가는 거지. 인생은 이슬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잠시 영롱했다가 사라지는. 그게 이슬의 맛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전 왕조에, 전 시대에 쉽게 말해서 보물인데 함부로 내가 판단해서 준다 안 준다를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진짜 선택 잘한 거야. 그 실록 읽어보면 내가 만약에 세종이면 주는 쪽으로 했을 것 같거든. 세종이면. 왜? 그러면 신하들, 유교 지금 신하들이잖아. 걔네들 사기도 진작하고 외구가 그 당시까지는 외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외구 입도 맞고 정치적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줬으면 욕 태바가지로 지금까지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계속 씹히고 있겠지. 그런데 세종이 그 신의 한 수를 한 거예요. 신하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참 그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감이 좋아요. 우리 세종대왕이 감이 좋아.
그 덕분에 해인사가, 그러니까 해인사는 세종대왕을 기려야 돼. 이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송광사. 제가 경부선 라인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송광사에 자주 갈 수는 없지만 사찰로서 참 대단한 사찰 하면 저는 송광사를 들거든요. 개성이 수도인 상황에서 송광사면 끝입니다. 순천이죠. 순천. 지금도 순천이 오지거든. 물론 뭐 순천 사시는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아무튼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서울이 수도인 상황에서도 순천은 힘들어. 그런데 개경이 수도라고 생각을 해봐. 더 위쪽이잖아. 그러면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 살아서 수행결사를 하고 잘 살아서 최고의 사찰을 만들어 간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떤 큰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큰 절을 불사를 하고 그런 걸 했어. 저희 뭐 사랑의 교회처럼 뭐 이런 걸 크게 하나를 만들었어.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근데 그 정도 사이즈를 어디 뭐 해남 뭐 이런 데서 만들었어. 야, 그거는 진짜 무지하게 대단한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서울에서 해도 대단한 거야. 서울 수도권에서 해도 대단한 건데 해남, 순천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했어. 인구가 다 해봐야 한 만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데서 갑자기 그런 걸 막 만들어내. 전국의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 그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거지. 그게 송광사죠. 송광사죠. 그래서 뭐 16국사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한 분은 국사 아니죠. 그리고 왜 16국사라고 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왕사까지 치면 나홍 스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무학 스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 되는데 왕사 국사까지 다 넣어버리면 될 건데 꼭 국사만 뭐 이렇게 해서 국사도 그게 돌아가신 국사 돌아가서 추중되는 국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명예직이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순신 장군도 대단한데 돌아가셔서 공이지. 살아서는 원수도 못한 거예요. 권율이 있잖아. 원수도 못한 거야. 참모총장 못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 그 공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살아서 공을 할 정도면 더 대단한 거지. 살아서 공을 할 정도. 근데 무인으로서는 뭐 조선시대 때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조선에서는 무를 약간 낮춰보기 때문에. 그래도 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국사가 있고 죽어서 국사가 있어. 죽어서 추중되는 국사가 있다고. 살아서 국사가 더 대단하지. 그냥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왕사하면 국사보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미 국가거든. 그게 뭐 태왕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전에는 지미 국가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예를 들어서 선조가 못 도망가고 왜구한테 잡혀서 죽었어. 조선이 끝난 겁니다. 조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현대 사회는 바둑판 같은 사회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 진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반전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가 잡혔어. 다시 뽑으면 되죠. 대통령은 굉장히 귀한 자리고 한국을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어른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지금 민본 사회잖아. 그러니까 민이 다시 선출시켜버리면 되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쪽 세력 집단이 무너지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북한은 김정은이 중국 갔다가 이렇게 됐어. 국가가 무너진다니까. 그게 이제 왕조 국가거든. 왕조 국가거든. 그래서 국사나 왕사가 레벨상으로는 같아요. 레벨상으로는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왜? 왕사를 하고 국사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국사하다 왕사하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그게 운이 좋아야 국사가 돼요. 왜냐하면 나홍 스님 같은 경우도 그때 어떻게 보면 국사보다 더 강력해. 나홍 스님이. 그런데 앞에서 안 비잖아. 국사가. 뭔 뜻인지 알아요? 비면 올라갈 건데
어른이 계시는데 뭐 선배가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한국 불교도 그런 거 있어. 저 스님은 참 대단해. 그런데 그냥 은사 스님이 너무 대단한 분인데 오래 살아. 그럼 그냥 그 밑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당신이 좀 어느 정도 조금 젊었을 때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걸 이어받아서 쫙 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그냥 기다리다 서로 경로당 되는 거지. 그게 딱 시기에 벌어지느냐,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딱 내가 힘을 딱 필 수 있을 때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하나 오느냐, 아니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광사는 왕사까지 치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홍 스님이 왕사가 됐을 때 동방제일도량 송광사 주지로 내려가는데, 동방제일도량이라고 진짜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당시 고려를 대표하는 최고의 절 송광사.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 그 자리에 의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자리를 뺏겨도 힘이 있는 분이 있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되신 분도 자기 힘이지.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이렇게 했다가 한 칼에 맞고 떨어지잖아. 국회의장이면 당대표보다 서열이 높다.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일걸? 서열상, 국가 서열상으로 보면. 근데 한마디 했는데 당대표한테 깨갱, 예? 이러면서, 언론에 그렇게, 뭘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오? 이랬더니, 뭔 헛소리! 이러니까 바로 끝나던데?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되고 나면 국회의장보다 대통령의 서열이 높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도 자리가 힘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그 자리가 떨어지면 없어지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시다가도 물러나니까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분도 있고, 그래도 뭐 끝까지 잘 버티는 분도 있고, 자기 세력으로.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호불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준석 씨도 자기 세력이 좀 있으니까 저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오? 아니 맞잖아. 저거 나와서 뭐 하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그 정도 지지 얻는 사람도 없어. 아니 맞잖아. 정치인 중에 나오면 그 정도 표가를 얻을 것 같아? 쉽지 않아. 그럼 자기 세력들이 조금은 그래도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송광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거를 넘어서서 스님들이 만들어간 수행력으로 최고의 절에 올라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광사 굉장히 좋아해요. 송광사 좋아해요. 그러니까 통도사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살이라고 하는 불교 안에서는 최고의 카드를 가진 게 된 거지. 그 카드 힘이 엄청난 거고, 송광사는 개뿔도 없는 거예요. 순천에 그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판을 바꿨으니까 대단한 거지. 해인사는 운이 좋지. 그쪽으로 대장경 옮길까요? 예. 운이 좋지. 복 받은 건 해인사, 복은 해인사. 그 다음에 통도사는 무적의 카드. 그리고 송광사는 잘 산 스님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잘 산 스님들의 배점을 어떻게 보면 더 줘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에 그 동대 역사교육과, 저도 그 어른한테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황인규 선생님은 뭐 지공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려 말에 나홍 스님의 스승인 지공, 제납박타 지공 스님이 뭐 이렇게 관련해 삼보사찰이라는 게 엮이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지공 가지고 논문도 많이 쓰고 했는데 송광사를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송광사를 지공 스님과 엮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통도사는 지공 스님이 가셨고 해인사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엮는다고 가정해도 방법이 없어. 그리고 해인사는 조선 초에 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공 스님 때 뭐 아무 연결점이 없어. 그래서 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1832년에 요 홍석주 기록에 연천옹 유산기라고 하는 연천옹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사기 산에 이렇게 놀러 간 기록 뭐 이런 데 보면 거기 삼보사찰 얘기가 나와. 삼보사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삼보사찰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됐었던 것 같다라는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만들어졌느냐? 최소한 1398년에 해인사로 대장경이 이운된 이후, 그 다음에 요 자료가 지금 1832년 자료니까 1400년에서 1800년 사이쯤에 삼보사찰이라는 개념이 정립됐겠구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더 앞에 연대 자료로 삼보사찰 기록이 나오면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 300년 정도의 기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조선 초기로 소급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난 이후하고 그다음에 한 1800년 사이 정도쯤이 아니었겠나라고. 그러니까 1600년에서 한 1800년 사이 정도쯤으로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삼보사찰 말고 여기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불교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찰에는 삼보가 있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정골사리가 모셔져 있으므로 불보라고 하고, 해인사는 대장경이 모셔져 있으므로 법보라고. 이거 대장경이 있어야 이게 성립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인사가 법보가 되는 거는 당연히 대장경 이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 송광사가 승보인데 보조국사 이래로 16국사가 출연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송광사를 가보고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 삼보사찰 말고 다른 삼보사찰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때도 삼보사찰 하면 이렇게 세 개를 꼽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절을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묘향산 보현사라고 하는 사찰입니다. 묘향산 보현사. 묘향산 보현사가 보현보살 관련된 도량인데 서산대사가 계셨었어요. 서산대사의 어떻게 보면 종찰입니다. 서산대사. 그래서 서산대사 때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사리를 사명당이 이윤을 시켜버리거든요. 통도사 거를 이제 왜구가 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옮겨서 태백산 정암사를 거쳐서 묘향산 보현사까지 오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게 당연한 것 같다라고 서산대사가 판단을 해서 통도사로 다시 모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신이 좀 뺍니다. 사리를. 뺍니다. 그래서 사리가 모셔져 있었었고, 그 다음에 민비가 대장경을 찍어 인출을 해요.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을 인출한다고. 그거를 이제 묘향산에도 주고 오대산 월정사에도 줍니다. 그래서 오대산 월정사에도 그 본이 있어요. 대장경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점들이 좀 찍혀 있는데 그게 하남 스님이 보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대장경이 영인된 인출된 대장경이 있기 때문에 찍은 대장경이 있기 때문에 법보다. 그리고 서산대사가 사셨으니까 승보다. 이래서 삼보사찰이라는 표현을 묘향산 보현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하나의 삼보사찰이 있고 남한에는 세 개가 묶인 패키지 삼보사찰이 있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묘향산 보현사 사리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깝지만 정보가 가장 떨어지는 나라라서 그래서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정도로 존재한다더라.